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금융론 들어가도록 하죠. 금융론 쪽 파트가 이제 시험 문제는 한 5에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쪽으로 이제 가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우리가 342페이지 기본서를 이제 펴시게 되면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가장 유력하다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넘겨보시면 그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346페이지죠. 34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파트 나온다면은 금융은 5에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이제 출제가 되냐?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웠듯이 지분금융과 그 다음에 부채금융. 자, 이걸 합치면은 매자닌금융이라고 했죠. 매자닌금융. 여기서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분금융은 우리 배웠던 부동산 신디케이트 회사가 출자주권을 발행하죠. 조인트 벤처로 금융기관이 이제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온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니츠죠.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 펀드도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식이라는 게 생략이 됐죠. 주식에 대한 공모에 의한 증자.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부채라는 자체, 이 채자가 빌리 채자예요. 그래서 사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저당이라든지 담보가 나오면 무조건 부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 ABS라는 게 나왔죠. 자, ABS는 원래 어셋, 자산 담보부 증권이 맞아요. 담보부 증권. 자, 그런데 담보부가 이제 유동화 증권으로 나온다면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유동화해서 유동화해서 담보로 해서 현금화시키는 게 이제 유동화인데,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자체는 채자, 저당, 담보라는 게 안 붙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요. 특히 우리가 30회 때 기출문제 봤던 신탁증서금융입니다. 이 신탁증서금융이 자금을 융통하는데, 이 신탁증서, 이 수익증권으로 이제 담보를 해서 질권을 설정하죠. 그래서 이걸 담보신탁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게 나오면 담보라고 고치시고요. 매자닌금융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신주인수권 부사채죠.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거는 원래는 채권으로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신주의 인수권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문제집에서 잘 뜨는 게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도 채권인데 나중에 신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전봇대가 전신주잖아요. 전신주에 매달린, 이렇게 해서 매자닌하고 매달린하고 이제 암기기법이 되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출제가 되는 부분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고정금리가 처음에 은행이 위험하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죠. 자, 그래서 인플레를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정이 대출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높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라는 자체는 이 명목금리라는 건 실질이자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를 더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은행이 고정금리 때 실제 인플레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대출기관의 손에 차입자가 이익을 보죠. 자, 그럼 고정금리가 만약에 4%대인데 고정돼 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기상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시장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차입자가 자기가 받은 대출이자가 높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합니다.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게 잘 나오죠. 그럼 은행은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시키겠지만 또 대출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자를 또 우리가 받을 권리를 또 상실하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조기상환 위험을 집니다.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장금리가 낮았을 때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금리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상을 하지 않고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은행이 금리나 이자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익이 또 악화되겠죠. 수익이 또 악화돼서 금리 위험이나 또 이자할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가져가지 말아요. 근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조기 상환이죠. 조기 상환 나왔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하락했을 때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만큼 이제 이 고정금리에 대한 그 은행이 인플레에 대한 거를 차입자한테 이제 전가시키는 그걸 변동금리라고 하죠. 차입자의 채무량이 더 커지겠고요. 그만큼 이제 금리 상한을 설정해서 차입자를 금리 변동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데, 대출금리라는 게 있어요. 자, 대출금리는 우리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입니다. 자, 기준금리라는 것은 예금금리로서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차입자 연체 시적 따라서 가산을 하겠죠. 자, 그럼 기준금리는 CD금리 같은 경우는 양도수정 예금증서에서 예금금리와 연결이 돼요.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야겠죠. CD는 3개월, 그 다음에 코픽스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요. 코픽스가 글씨가 기니까 더 길다. 자, 얘는요, 얘네들이 다 기준금리니까 얘가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높아질 거다.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당 상환 방식이에요. 더당 상환 방식. 자, 더당 상환 방식이 만기에 이자, 원금 만기 시상하는 원금 만기에 갚으면서 이자를 우리가 얻었습니까? 계속 이자만 내고 원금 만기 갚고요. 몇 년 거친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거치 기간이 끝나면 상환을 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그 상환 방식 중에서 자, 우리가 뭘 물어보냐면요. 원리금을 봤을 때 자, 첫 번째하고 이렇게 후기가 있습니다. 초기하고 후기가 있을 때 원리금 균등 상한서부터 보세요. 시험 나가셔서. 그럼 여러분들 원리금 균등이라는 거는 원리금이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제가 수업 때 130씩, 130씩 계속 똑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체증식을 보세요. 체증식은 점증식이죠. 처음에는 적고요.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원금 균등 하나밖에 안 남죠. 원금 균등은 초기에 가장 많이 냅니다. 200만 원. 그래서 저체감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금, 원리금, 체증식 이렇게 초기에 대한 것이 원리금 부담이 큰데 차입자와 대출자는 달라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담보다는 어때요? 원금 균등은 빨리 회수하니까 원금 회수 위험이 적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잔금이라는 건데, 자, 잔금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따 문제. 그럼 잔금이라는 것은 자,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원금 균등은 원금이 일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균등하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원리금 균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 받고 그만큼 이제 점점점 갚아 나가니까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밖에 안 갚죠. 그럼 잔금이 조금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체증식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자체가 다 못 갚기 때문에 자, 초기서부터 이렇게 갚아야 할 금액이 많아집니다. 부의상환.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서 중도상환시. 자, 중도상환시 누가 제일 많겠어요? 체증식이 제일 잔액이 많죠. 체증식 상환이 제일 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납부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자가 더 부담이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적은 게 원금이죠. 원금 균등이 가장 잔액이 적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아웃라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원금과 원리금이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해도록 하죠.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문제집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집 그 227페이지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가시면은 1번 자, 227 1번 문제부터 가죠. 자, MBS 도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관한 사입니다. 틀린 것은 자, 일단 MBS에 대한 거는 뭐 이따 하겠지만요. 다 아시다시피 4번에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겠죠.
MBS에 대해서 2차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2번 문제가 지금 얘기한 건데요. 자, 2번을 보시면 저당 상환 방법 중에서 가장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원리금 균등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 상대적 초기 자금 회수가 늦다? 아니죠. 원리금이 최근세보다 빠르죠. 2번이 정답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하게 납부를 하겠죠. 자, 3번. 점증 상환 대출은요,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유리하죠.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중 대출 원금은 규모가 점점 줄어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납부할 이자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죠. 그 다음에 납부할 이자가 적어진다면 원금은 반대라는 얘기죠. 그 원금은 규모가 점점 늘어난다 하셔야 되고요. 자, 점증은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짧은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너무 길게 되면 채무례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차입자를 얘기를 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저당에 대한 거니까 이따가 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관되는 거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자, 7번이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7번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계산에 대한 원금과 원리금 균등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얘는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2,400만 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첫 해 상환해야 원가 이자 합계는 얼마냐.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요. 자, 일단은 지금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럼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자체는 원리금을 물어봐요. 그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얘기하죠. 그 원금부터 구하고 이자를 구한 다음에 이걸 더해야죠. 자, 그럼 원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2,400만 원에 10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자, 2,400만 원에 10년이죠. 그럼 10년이라 그러면은, 자, 240만 원이 되죠. 근데 240만 원에다가 지금 주의하실 게 월이잖아요. 그럼 12개월로 나누게 되니까 20만 원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2,400만 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2,400만 원에 대해서, 자, 5%잖아요. 그죠? 그럼 2,400만 원에 5%니까, 자, 2,400만 원에 5% 10%의 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는 240만 원이니까 반은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20만 원에다가 12개월로 나눠보세요. 그럼 10만 원이 되죠. 그래서 합치면 우리가 그 30만 원이 된다. 그렇게 여기 답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번을 가볼까요? 자, 10번은 이제 다음 중 주택저당 대출의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2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2번에 점증 상환 방식은 초기의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과 원리금보다는 작다고 하셨어야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14번입니다. 자, 이 상환 방법에 대한 저당 상환 방식이 굉장히 잘 나와요. 14번. 페이지는 233페이지입니다. 점증, 원금, 원리금 균등의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 뭐냐? 기억, 차입자의 첫 해 월불입이 가장 작은 거는 점증식, 최증식을 점증식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해 월불입 납부에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이 가장 적게 남는 건 누굽니까? 원금이죠.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대출 금리를 물어봤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틀린 거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15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연간 이자를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대출자는 기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사회 나눔으로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자, 불리하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연 12%라면
1200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한 번 받는 것보다 자, 4회로 나눠서 만약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3%씩 받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은행은 또 이자를 갖다가 미리 땡겨 받으니까 그걸 또 돈놀이 하게 되면 또 이자가 또 붙죠. 그래서 미리 땡겨 받는 게 낫죠. 그러면 우리가 1년의 만기 대출의 경우는 대출자는 기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4회 나눠보다 불리하다고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른 것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가서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17번에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거. 자, 지분금융 관련이 없는 거 부채금융 제가 찍으라 그랬잖아요. 채자 저당 담보 들어가니까 자, 3번이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이 정확하게 지분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1번과 22번 정도는 일단 이런 거거든요. 237페이지. 자, 21번, 22번은 뭐냐면 자, 21번은 이제 부동산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LTV와 DTI를 높이면 안 되겠죠. 이걸 낮춰야 되죠. 높아지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자, 고정금리로 하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로 하는 게 좋고요.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1.0 이하가 되면 안 되고요. 1 이상도 이제 보다도 우리가 보통 1을 초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기본서에서 봤는데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바꾸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바꿔서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과 변동을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는 주택 저당 대출 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당연히 향후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걸 예상해요. 당연히 올리죠. 그 다음에 통화당국이 콜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올라가고요.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전하면 더 가산하겠죠. 차입자의 과거 대출에 대한 연체 실적이 많다, 더 가산하고요. 근데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우리가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감소됐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대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때는 대출 금리를 좀 인하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꼬셔야겠죠. 5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24번. 자, 계산 문제는 제가 조금 따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론서부터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25번 갑니다. 25번 가면은 좀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자, 요게 세로축이고 요게 가로축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자, 그 상태에서 기역을 나타내는 건 누구죠? 원리금 균등이 되겠죠.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는 원금 균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계산은 제가 따로 또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27번으로 가시게 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제 물어봤는데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이렇게 됐죠. 1번, CD금리가 요거예요. 기준금리. 그럼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대트에서 자, 이 CD금리가 인상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출금리도 상승한다 하셔야 되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보다 높겠죠. 인플레에 대한 걸 예상 인플레 가산해야 되니까 은행이. 자, 3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정상적인 주택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증가됩니다. 자, 대출금리가 이제 고정금리 때 대출 시점에서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가 높아지면 은행은 그만큼 가산을 못해요. 그럼 그만큼 금융기관은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도 봤지만 대출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채무불이행 위험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은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높인다, 낮아진다가 아니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28번은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겁니다. 28번은. 자, 28번은 이거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LTV와 DTI를 갖고 거든요. 그럼 DTI라는 건 데빗 투 인컴. 그래서 좀 야매로 D를 I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자,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요. 연소득이고
여기가 원리금이거든요. 총부채 상환율. 그럼 이게 제일 많은 거는, 초기에 제일 많은 거는 원금 균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출 비율이라는 게 10년이 돼서, 자, 초기에서부터 이제 만약에 20년 상환이면, 만약에 이제 10년이 됐다. 자, 아니, 만약에 30년 상환인데 20년이 지났다? 중도 상환하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 10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지나간 기간이니까 대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대출 비율이라는 건 초기에서부터 계속 갚아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잔금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낮은 거는 원금 금액이 제일 낮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만족하는 건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저당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제가 이거 다음에 해드리고요. 쭉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37번입니다. 자,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1번 원금과 원리금은 첫 해 분리비율이 동일하지 않죠. 원금 균등이 더 많죠. 틀렸고요. 자, 2번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이 같은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럼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해요. 차입자 입장에서는요. 일단 예상을 했으니 차입자 입장은 안 바뀌는 게 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바뀌어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 담보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면 채무례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근데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채무례인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셔야 되죠. 자, 4번은 조금 좀 바꿨는데요. 변동은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아서 이자율 변동 위험은 차입자 대출자가 아니라 대출자에서 차입자 전가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차입자 5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때 원금은 원리금보다 작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중도 상환을 할 때 남아있는 잔액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는 대출 잔액이 적다. 정확하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면 39번이네요. 자, 39번은 이제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봤으니, 이제 그거는 그대로 이제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A는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초기에 적게 하는 대신 점차 늘어난다. 딱 봤을 때 우리는 체증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장래 소득이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개인과 기업, 체증식 상환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 동일하다? 그럼 원리금 균등밖에 없잖아요. 얘는 그 안에 차지하는 원가 이자 차지 비중이 상환기가 또 달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0번. 주택 저당 대출 방식 중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과 원리금에 틀린 것은? 자, 5번 어때요?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저당 잔금은, 자, 원리금이 원금보다는 크겠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겠고요. 자, 거기다 이제 저당 상환 방식이 가장 많이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43번입니다. 자, 매자닌 금융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자닌 금융은 여기서, 자, 전신주에 매달림.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으로 매입했다가 나중에 신주로 주죠. 그러니까 이건 혼합형이기 때문에 매자닌으로 봐야 돼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44번. 자, 부채금융을 고르래요. 그럼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사채 같은 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디귿번이 상환사채가 들어가는데, 자산유동화지권이 제가 주의 있게 보라는 게, 자산간 유동화지권은 담보 채권 이렇게 안 들어갔죠. 요건 ABS다. 요거는 부채라는 걸 꼭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니은하고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다 지분금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4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 아유, 체증식이죠. 좀 쉽게 나왔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50번 갑니다. 50번의 부동산 금융의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아까 시장이자가 대출 약정보다 낮아져요. 자, 그럼 대출 약정보다 낮아진다면은, 자, 시장금리가 대출 약정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조기상환이잖아요. 그럼 높아진이 아니라 낮아지면 되겠죠. 낮아지면 조기상환을 하겠다. 자,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자, 254페이지.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상환 첫 해 원리금 상환에서 자, 원리금 상환 방식이 원금보다 크다? 자, 어떻습니까?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이 더 크겠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최증식은 미래소득이 감소될 것이 아니라 증가될 거로 예상되는 은퇴정자가 아니라 젊은 계층이 유리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5번 디귿 리을만 정확하죠. 자, 원금 균등은 매기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점차 감소하겠죠. 체감식이 되겠고요. 원리금은 매기 상환해야 될 원금액이 점차 늘어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우리가 57번입니다. 256, 57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자, 1번이 맞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은 증가한다. 정확하고요. 자, 우리가 잔액에 우리가 2번에 가시면은 아까 잔액에 대한 큰 게 최증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증식 상환이 가장 납부할 누적액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크겠어요? 원리금이 원금보다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더 크겠죠.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DTI라는 건 대출 실행 시점에서 DTI는 데비트 투 인컴. 자, 연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얘기했죠. 그러면 원금이 최증식보다 더 크다. 바뀌었고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우리가 원금에 비해서 원리금이 상환액이 더 크겠죠. 그죠? 남아있는 금액이. 자, 그렇게 해서 바뀌었고요. 그래서 원금에 비해 원리금이 더 크다. 최증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다른 상환 방식의 이자율이 적다? 그렇지 않죠.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남아있는 금액이 더 커지니까. 또 은행은 위험하니까 더 이자를 많이 받으니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60번 같은 경우는 뭐 주택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옳지 않은 거. 자, 2번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사용되는 것은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는 거죠. 자, 이게서 2번이 틀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2번입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자, 메자닝 부채 지분에서 지분금융만 골라라. 자, 저당금융은 저당이 들어갔으니까 부채고요. 신탁증서금융이 담보신탁이다 보니까 이것도 부채입니다. 신디케이트가 지분이죠. 그럼 디귿번 하나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산 유동화증권은 제가 부채금융이고 신주유수권자체는 매자닝이니까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1번으로 갈게요.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저당상환 방법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기억번 원금 균등액은 매년 상환의 원리금 상환과 대출 잔액이 점차 감소하는 거 정확하고요. 자, 원리금 균등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하는 게 아니라 원금은 증가하겠죠. 자, 디귿 최증식은 젊은 층이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 예상되는 차입자가 적합하다. 정확하네요. 자,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죠. 자, 리을은 대출 기간 만기까지 대출금의 총 이자 크기는 아까 그림에서 맨 마지막 그림이 최증식이 제일 많이 남죠. 그럼 우리가 밑에 설에 최증식, 원리금, 원금 순으로 가야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다음 중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 자, 주택상환 사채는 채자 들어갔으니까 부채고, 신탁증서금융 담보신탁이니까 부채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분이죠. 3번. 그 다음 우리가 자산담보부 기업보험은 담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부채가 되겠고요.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당연히 부채금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79번 갑니다. 페이지 268이죠. 268에 79번 들어갑니다. 자, 고정금리와 변동에 대한 옳은 것은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 발생할 때 대출 기간에 유리한 유형은 어떻게 돼요? 전가시켜야 되니까 고정금리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치 이자율은 변동이 고정보다는 낮겠죠. 반대로 고정이 높겠죠. 자, 시장 이자가 하락하면 조기상환이죠. 고정 대출 시 대출 차입자의 조기상환이면 위험이 커지겠다. 3번이 정확하고요.
자,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를 변동시키므로 기준금리 외에도 가상금리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죠. 여기 고려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는 시장이 상승한다. 이자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 기간에게 불리하다. 자, 어떻습니까?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전가시키잖아요. 대출 기간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83번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83번. 자, 83번이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는데요.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한 같은 대안의 가능성입니다. 옳은 것은. 자, 지금 딱 봤을 때 쭉 읽어보시게 되면 모든 대안별 대출 금액에 대한 상환 방식이 다르지만 첫째 년도에 지불하는 이자 금액은 모두 대안이 동일하다. 다 다르겠죠. 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대안의 대출 기간 동안 상환과 원금 이자의 총합계가 동일하다? 아니죠. 우리가 원금과 이자의 총합계는 대안 1, 대안 4, 대안 2, 대안 3 이렇게 되겠죠. 자, 대안 4에서는요, 부의 상환이에요. 그러면 이건 최정식이죠. 그럼 대출기간 경과할수록 이자 부담이 점점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 부담은 줄어든다? 아니죠. 우리가 원금의 부담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줄어들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대안 2와 3에 대해서 우리가 첫 년도에 원금 상환이 큰 방식이다. 3, 4를 묶어보게 되면 첫 년도에는 원금 상환이 큰 게 아니라 첫 년도 원금 상환이 작죠. 그럼 5번이 정답인데 대안 3은 원금 균등이에요. 그럼 이거는 다른 대안에 비해 첫 년도에 차입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대안 3이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저당 상환 방식에 대한 계산 방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시죠.